오늘 우리는 우리네 삶과 너무나 밀접하지만 들을수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사연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년 된 낡은 빌라, 단순해 보이는 누수 문제 하나가 한 가정의 가장 따뜻한 위선을 찢어발기고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5세의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낡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이웃은 매일같이 찾아와 물이 샌다며 항의를 쏟아냈죠. 노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던 그때 효심 깊은 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믿음직스럽게 말하며 기술자를 불러 수리비를 댔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가슴 따뜻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전문 기술자가 고친 집이 고치면 고칠수록 더 물이 새는 걸까요? 급기야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무력해진 그 순간, 효자라던 아들은 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머니를 설득해 그 추억 어린 집을 헐값에 팔라고 종용했을까요? 아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마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는 과연 어떤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전날 밤, 한 설비 기사가 걸어온 의문의 전화 한 통은 어떤 소름 끼치는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이 진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천륜을 저버린 사기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배신의 구렁텅이에서 지혜롭게 자신만의 통쾌한 반격을 준비했는지 그 사건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한 낡은 빌라 3층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5층짜리 이 시멘트 건물은 회색빛 외벽에 검은 얼룩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여름이면 벽 틈새로 이름 모를 잡초가 삐쭉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겉에서 보면 마치 화려한 고층 빌딩 숲, 이 도시의 가장자리에 서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노인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이 낡았다고 오래됐다고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내 반평생의 피땀이 서린 곳이자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유일한 안식처니까요. 집 안살림은 단출합니다. 고급 가구 같은 건 없습니다. TV는 10년 전에 산 구형인데 가끔 화면이 지직거리며 깜빡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면을 탕탕 두드려주면 다시 잘 나옵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와 먼저 떠난 남편, 그리고 아들 민호가 어릴 적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때 민호는 겨우 8살이었는데 노란 야구 모자를 쓰고 마치 몰래 사탕을 먹다 들킨 원숭이처럼 개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뜨거운 물로 무릎을 찜질하며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류머티즘 관절염이 도져서 비가 올 것 같이 흐린 날이면 무릎이 일기예보라도 하듯 쑤셔옵니다. 이 좁은 부엌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려면 3초 정도 기다려야 불꽃이 올라오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혼자 사는데 먹는 게 뭐 그리 거창하겠습니까? 시금치 좀 무치고 국수 한 그릇 삶으면 그만이죠. 늙으면 그저 배 쫓지 않고 몸 아프지 않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올해 65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구로공단 방직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윙윙거리는 공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환기 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겨울에는 손이 돌덩이처럼 얼어붙었죠. 동료들이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러 갈 때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달려와 빨래하고 밥하고 아들 민호를 돌봤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습니다. 50살에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등졌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아둔 돈은 반토막이 났고 민호는 한창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공장으로 돌아가 잔업을 했습니다. 하루 두 끼는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주말에는 부업으로 바지 짚어다는 일을 가져와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나면 반창고 하나 꾹 눌러붙이고 계속했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 민호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내 새끼 번듯하게 키우면 내 인생도 보상받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이 낡은 빌라를 샀습니다. 15년 대출을 끼고요. 마지막 대출금을 갚던 날이 제 나이 58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완납 증명서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내 목숨과 맞바꾼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이제 제 통장 잔고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합쳐봐야 1억 원 남짓. 생활비 말고는 건드리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둔 돈입니다.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못 씁니다. 늙어서 큰 병이라도 나면 아들한테 손 벌릴 순 없으니까요.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맞은편 집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방충망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감으니 마치 내 몸에서도 물이 새는 것 같았습니다. 뼈마디 사이로 피로와 서러움이 뚝뚝 새어나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빌라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테니까요. 아들 민호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도 잘했고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끈 짧은 여공이라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도 내 아들만은 세상 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어떤 고생도 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나니 성적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아들은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가치관, 그리고 저와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분당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제가 1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아들은 엄마 고생하셨어요. 제가 꼭 효도할게요.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그저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의무방어전 같았습니다. 엄마, 몸 괜찮으시죠? 다음 주에 시간 봐서 들를게요. 아,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다음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 이해합니다. 저도 일해봐서 알죠. 하지만 늙은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목적 없는 방문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효도는 늘 예약제였고 그마저도 스케줄에 따라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너희 회사 근처에 그 유명한 한정식집 있잖니? 엄마가 갑자기 잡채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갈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여지없이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야근하느라 피토할 지경이에요. 그냥 퀵 서비스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됐다, 내가 해먹으마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잡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사러 나가기도 귀찮았거든요. 그날 저녁 비가 내렸는데 빗물이 방범창을 타고 흐르는 걸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전화로 자기 힘든 얘기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대출 이자가 너무 세요. 매달 나가는 돈만 200만 원이 넘어요. 차 할부에, 보험료에, 애들 영어 유치원비까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진짜 힘들어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저는 묵묵히 듣다. 그래, 고생한다. 몸 챙겨라. 하고 맞장 붙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점점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내 동료 정대리 아시죠? 걔 부모님은 은퇴하면서 살던 집 팔아서 정대리 두 번째 아파트 계약금 대주셨대요. 이번에 둘째 낳았다고 수입차도 한 대 뽑아주시고. 참,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진짜 뒤집기 힘들어요. 아, 엄마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출발선이 너무 다르니까 허탈해서요. 아들이 뭘 암시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실을 한탄하는 척하지만 실은 제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죠. 아들이 힘든 거 압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이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 아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차도 있고 손주들은 영어 유치원에 다닙니다. 제 과거와 비교하면 꿈도 못 꿀 삶인데 아들에게는 그게 늘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엄마, 요즘 세대 진짜 불쌍해요. 부모가 안 밀어주면 평생 빚만 갚다 죽어요. 무심코 던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면도날로 얇게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건가? 못 도와주면 부족한 엄마인가? 저는 민호를 업어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남의 부모와 비교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흘린 피땀이 아니라 민호가 했던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묻고 싶었습니다. 네 어미가 공장에서 바늘에 손질려가며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아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답은 없을 테니까요. 아랫집 최 여사가 처음 초인종을 누른 건 반년 전 초여름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를 널고 막 차 한 잔 마시려는데 초인종이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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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최 여사가 양손을 허리에 얹고 서 있었습니다. 땀에 화장이 번져 얼룩덜룩한 얼굴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쏘아붙였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한데 우리 집 천장에 또 물이세요. 이번엔 TV 위로 떨어졌다고요? 도대체 윗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샌다고요? 저번에 김 기사가 고쳤잖아요? 고치긴 뭘 고쳐요. 그 돌팔이 같은 사람이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엉망으로 해놨더만. 우리 손자 미끄러져서 다칠 뻔했어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는 통에 다른 집 문이 빼꼼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람 불러서 처리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문을 닫고 나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30년 된 집이니 배관이 낡았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네가 물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일어나 싶었습니다. 동네 설비업자 황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보일러 고쳐준 분인데 솜씨 좋고 우직한 분이었죠. 사장님, 저번에 욕실 봐주신 거 아랫집에서 또 샌다네요. 한번 와주실 수 있어요? 또 쉽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가서 봐드릴게요. 성가시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날 황 사장님이 공구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욕실 구석 실금간 타일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타일도 낡고 방수층이 깨진 것 같네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사모님, 고민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안 뜯고 부분적으로 떼우면요?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잡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럼 일단 떼워주세요. 큰돈 들이기도 겁나고 당장 아랫집 성화를 잠재우고 싶었습니다. 황 사장님은 3일 동안 긁어내고 실리콘 쏘고 방수액 바르고
낡은 관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 괜찮을 겁니다. 수리비로 3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딱 열흘 갔습니다. 열흘 뒤 저녁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 여사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애들 방천장이 젖다 못해 곰팡이가 피었어요. 핸드폰 속 영상에는 천장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 고쳤는데, 본인이 보고도 그럴 리가 없대. 참나! 그날 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귀찮아하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제가 내일 제 친구 하나 보낼게요. 걔네 집이 설비 회사 크게 하는데 동네 아저씨들보다 훨씬 전문적이에요. 저는 황 사장님도 괜찮다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들이 나서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정말로 젊은 기술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2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형 친구 기철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엄마, 얘한테 맡겨. 이번엔 확실해. 라며 으스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동작은 빠릿빠릿했지만 누수 탐지기 같은 장비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벽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타일 2장 깨고 파이프 몇 개 간다며 견적서에 4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민호가 견적서를 채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일단 제가 낼게요. 나중에 주시면 되죠. 아들이 요즘 돈에 예민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몇십만 원 가지고 저랑 계산하려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달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세는 건 벽이나 천장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혈육의 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이 뚝뚝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명함엔 서울 엔지니어링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 빨간 글씨로 신뢰, 전문, 정직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왠지 그 신뢰라는 단어가 너무 진하게 인쇄돼 있어서 오히려 믿음이 안 갔습니다. 기철이라는 청년은 자주 왔지만 올 때마다 서둘러 갔습니다. 처음엔 배관 교체, 두 번째는 방수제 도포, 세 번째는 실리콘만 쏘고 갔습니다. 황 사장님처럼 꼼꼼히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팠던 곳을 또 파고 덮는 식이었습니다. 아까 고친데 또 고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오래된 빌라는요, 배관 안쪽이 다 녹슬어서 그래요. 지금 템질 처방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돈 아껴드리려고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주 동안 기철이가 5번이나 다녀갔습니다. 매번 말이 바뀌었고 매번 거의 다 됐다고 했지만 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누렇게 얼룩지던 아랫집 천장에서 이제는 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빗물 새는 지붕 아래 누운 것 같았고 최 여사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걸 넘어 동네 반상의 단톡방에 우리 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자이크도 없이요. 302호 누수 3개월째 해결 안 함. 우리 집 물받아댐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사진을 보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단톡방에 이웃이 수십 명인데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그 기철이라는 친구 진짜 기술자 맞니? 5번이나 왔는데 아랫집에선 더 샌다고 난리다. 다른 사람 부르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미 돈 주고 맡겼는데 이제 와서 사람을 바꾸면 어떡해요? 제 친구 체면도 있고 엄마는 제가 설마 사기꾼이라도 소개시켜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쁜데 시간 내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섭섭하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알았어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엄마는 그냥 계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집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기철이가 또 왔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욕실에서 뚝딱거리다 금방 나가려 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거냐?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답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더 센 약품 가져올게요. 이번엔 이걸로 버티세요. 그가 공구함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새는 건 물뿐만이 아니라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라고요. 거실 벽에 걸린 민호가 내 무릎에 앉아 풍선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 참, 네 아빠랑 점점 안 닮아가는구나. 제 예상대로 누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최 여사가 도끼 눈을 뜨고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좀, 우리 집 천장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침대 위로 물이 떨어져서 손주가 밟고 미끄러졌다고요. 애 우는 소리 안 들려요? 이게 사람이 살 환경입니까? 그녀가 보여준 영상에는 천장 모서리에서 물줄기가 뱀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러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구청에 민원 넣고 언론에 제보할 거라고요. 최 여사가 발을 구르며 돌아간 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최 여사가 경찰 부른댄다. 네 친구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지긋지긋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그 집 답 없어요. 제가 전부터 말했잖아요. 그런 썩은 빌라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돈 낭비예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집인데 갑자기 왜 이래? 배관 수명이 다 했다니까요. 30년이에요, 30년. 엄마 고집 피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지인 중에 건축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그 집 구조적으로 문제 있대요.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팔라는 얘기니? 그렇죠.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저 좋자고 그래요? 엄마를 위해서죠. 이제 연세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오르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어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긴 내 유일한 집이다. 팔고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가세요. 경비실도 있고 얼마나 편해요. 그럼 저도 애들 데리고 더 자주 가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이대로 두면 아랫집에서 소송 걸어요. 그럼 집 팔지도 못해요. 그 주말, 민호가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왔습니다. 양손에 망고 2박스를 들고서요. 지영이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애플망고 사왔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그냥 파시죠. 제 친구 지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집 상태 안 좋아도 11억 원에 사주겠대요. 사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억? 이 동네 시세가 아무리 낡아도 15억은 하는데 너무 헐값 아니니? 에이, 엄마. 지금 누수 때문에 난리 난 집을 누가 제값 주고 사요. 소문나면 아무도 안 사요. 지금 파는 게 이득이에요. 민호의 말이 저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멀리 가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처 깨끗한 오피스텔 같은 데로 가시면 저희가 모시기도 편하고요. 남은 돈은 노후 자금하시면 되죠. 두 젊은이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만한 조건 없어요. 계약서에는 자산 양도, 하자 책임 매수인 부담 같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민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신중하셔야죠.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 얼룩이 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진짜 새고 있는 건 배관이 아니라 천륜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매수인이 오래 못 기다린대요. 엄마 때문에 제 입장이 곤란해요. 어느새 제 집이 아들의 체면칠의 도구이자 거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아유, 누수가 심하네요. 배관 다 뜯어야겠네. 투자용으로나 사지 살 수는 없겠어요. 제 집을 폐차 직전에 고물 취급하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쳤습니다. 이웃의 원성, 아들의 독촉, 곰팡이 냄새,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계약 날짜 잡아라. 제가 굴복했습니다. 계약 이틀 전, 최 여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 우리 주방 콘센트 합선됐어요. 불날 뻔했다고요. 사람 죽일 셈이에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니 짜증을 냈습니다. 아, 판다니까 왜 자꾸 고쳐요. 매수인이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도 내 집인데 어떻게 그냥 두니? 아, 몰라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정 고치고 싶으면 그 황 사장님 부르든지요.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황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황 사장님이 왔는데 뜻밖에도 기철이와 함께였습니다. 어? 두 분이 어떻게 같이? 황 사장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철이가 이전에 작업했다고 해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려고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욕실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황 사장님은 벽을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내시경 카메라까지 넣어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기철이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 등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술이겠구나. 사장님, 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랑 벽돌 한 장 한 장 모으는 심정으로 샀는데 이제 다 늙어서 집도 병들고 저도 병들었네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인데 결국은 이웃한테 폐만 끼치고 떠나게 생겼어요. 황 사장님이 작업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기철이를 쳐다보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기철이는 몸을 움찔하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황 사장님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도저히 잠이 안 와서요. 여사님, 그 계약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 집 누수. 그거 다 조작된 겁니다. 배관이 터진 게 아니라
일부러 물이 새게 엉터리로 작업해 놓은 겁니다. 여사님, 아드님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드님이 저한테 처음 연락했을 때 연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되기 직전인 거 아시죠? 시청 내부 정보로 알았답니다. 보상금이 엄청날 거래요. 그런데 여사님이 재개발까지 버틸까봐 헐값에 자기 친구 명의로 넘기게 해서 나중에 입주권이랑 보상금 다 챙기려는 겁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낮에 하신 말씀 듣고 제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부엌에 걸린 아드님 어릴 적 사진 보고 제가 죄인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기철이도? 네, 기철이도 알고 한 겁니다. 일부러 불량 자재 써서 누수 더 심하게 만들라고 시켰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이라도 증언해 드릴게요. 저는 어둠 속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오늘 밤 전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이 제 양심을 살려주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비바람을 막아주던 지붕인 줄 알았는데 오늘 비로소 그 얼룩 뒤에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제 피를 나눈 자식의 시꺼먼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낡은 벽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나를 팔아먹으려 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황 사장님이 보내준 녹취록과 진술서를 들고 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죽은 남편의 친구분이죠. 사무실 벽에는 법은 따뜻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엄은 지켜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한참 침묵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사실이라면 민호는 단순히 집을 탐내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소는 안 해요.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매매 중단시키고 내 재산 지킬 방법만 찾아주세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매 의향서를 철회하고 부동산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저녁에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아, 또 왜요? 나 바쁜데 계약 때문에 그러죠? 갈게요. 민호는 퇴근길에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일 계약인 거 아시죠? 저는 인사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황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읊었습니다. 너 여기 재개발될 거 알고 있었지? 기철이 시켜서 일부러 물 새게 만들고 헐값에 네 친구한테 넘겨서 나중에 이익 챙기려고 한 거 맞지?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얼음땡 놀이라도 하듯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당황과 공포, 그리고 곧이어 뻔뻔한 부정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헛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황 사장, 그 인간 사기꾼이에요. 돈 뜯어내려고 우리 모자 사이 이간질하는 거라고요. 재개발은 무슨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노인네가 귀가 얇아서 쇳데없이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계속해봐. 제 반응이 없자 그의 기세가 약간 꺾였습니다. 엄마, 제가 친아들인데 설마 그러겠어요? 엄마 편하게 사시라고 그런 거지. 이 집 팔면 엄마도 좋고 저도 좋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보는 앞에서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민호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집 안 판다. 계약도 없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원망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들 듯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안 판다고요? 엄마, 노망 나셨어요? 이 집 팔면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밖에서 얼마나 개같이 일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남들 부모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유학 보내주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고작 1억? 그게 요즘 돈이에요? 내 친구들은 부모가 건물 물려줘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흙수저라서 맨 땅에 헤딩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 될 집이잖아요. 좀 미리 당겨 쓰는 게 뭐가 나빠요. 엄마는 나한테 집만 대면서 마지막까지 도움도 안 되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탐욕과 열등감에 찌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건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그 착한 꼬마는 이제 없구나.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와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목숨을 남자한테 맡겨도 안 되고 자식한테 맡겨도 안 된다. 이 집은 내 목숨입니다. 아들은 이 집을 침몰시키고 자기 배를 갈아타려 했지만 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결정했습니다. 신탁 설정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집과 남은 현금은 모두 신탁에 맡깁니다. 박 여사님 살아생전에는 여사님만이 거주권과 수익권을 갖습니다. 아드님은 사후 수익자지만 여사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도 담보 잡을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특약 사항을 적을 빈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다시 줘. 저는 불렀습니다. 수익자 김민호는 정기적으로 모친을 방문해야 하며 모친이 70세가 되기 전까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야 상속 자격이 생긴다. 또한 생전에 부모를 압박하거나 속여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을 시 상속권을 박탈한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평생 떨리던 손이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파트 관리실과 구청에 연락해 누수공사를 새로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제3의 업체, 아주 크고 믿을 만한 곳에 의뢰해 배관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며칠 뒤 아랫집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물 한 방울도 안 새요. 진짜 그 업체 쓰시지. 고생하셨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달 후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여사, 소식 들었어? 우리 동네 진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은평구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황 사장님의 양심 선언이 제 집뿐만 아니라 제 노후 전체를 구한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도 공고를 받겠지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개발 보상금을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잃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요일 점심 먹으러 와라. 민호는 이유도 묻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찜과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민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싸우려고 부른 거 아니다. 엄마가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잘 들어라. 아들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했지. 내가 먹은 분유, 내가 야근하며 번 돈이었다. 네가 입은 교복, 내가 남들 안 볼 때 헌옷 수거함 뒤져서 고쳐 입힌 거다. 대학 등록금 빚내서 보냈다. 장가 갈 때 내 전 재산 털어줬다. 그런데도 내가 해준 게 없냐?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네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눈금자가 잘못돼서 그래. 남들의 삶을 자로대고 네 행복을 재니까 평생 모자라 보이지. 친구가 집 사면 배 아프고 부모가 차 사주면 내가 원망스럽고 그거 가난한 거 아니다. 마음이 거지라서 그런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한테 빚진 거 없다. 네가 남의 그릇만 쳐다보니까 네 그릇이 비어 보이는 거야. 나는 이제 내 그릇 내가 지킬 거다. 저는 서랍에서 신탁 계약서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집 변호사한테 신탁 맡겼다. 내가 죽기 전까진 너는 손톱만큼도 못 건드린다. 네가 사람 되고 진짜 아들 노릇할 때까지 이 집은 내 거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널 구하려고 그러는 거다. 더 이상 탐욕에 빠져서 폐류나 되지 말라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쳐주는 울타리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영이가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어머니,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와서 말동무도 해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낡은 빌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구청에서 일본어 수업도 듣습니다. 배관은 튼튼해졌고 제 마음의 구멍도 메워졌습니다. 저는 박옥자입니다. 30년 된 낡은 빌라를 지켜낸 여자. 그리고 엇나간 아들에게 돈 대신 인생의 매운맛을 가르쳐준 엄마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결국 배신당할 뻔한 어머니. 그녀가 선택한 이 통쾌한 복수이자 아들을 위한 교육,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늙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